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드림홈 헌팅을 함께 해드리는 김혜나 리얼터입니다. 네, 투자와 돈에 관해 공부를 하시는 분이시라면 투자 관련 세금 부분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고객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김준영 회계법인의 김준영 회계사님을 모시고 평소 부동산 세금 관련 궁금증을 몇 가지 알기 쉽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간략히 회계사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준영 회계법인의 대표 김준영 회계사입니다. 저는 25년 동안 세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들 질문에 좋은 답변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회계사님, 많은 질문들 중에 요즘 렌트 시세가 핫하다 보니 렌탈 인컴에 대한 질문이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렌탈 인컴에 대해 어떤 거를 비용 처리를 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입니다. 렌탈 인컴이 생기면 소득이 추가로 생기다 보니 세금만 많이 내는 거 아닐까 우려를 하십니다. 네, 당연히 이제 그 렌털 인컴, 임대소득이죠, 한국말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세금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 매달 얼마 받았다 그걸 이제 소득으로 잡는 게 아니고 경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몰개지 이자, 요즘 뭐 상당한 금액이죠. 그리고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그리고 인슈어런스, 보험금, 그리고 콘도나 타운하우스 같은 경우 스트라타 피, 그리고 수리비, 뭐 이런 경비들이 다 차감이 되기 때문에 요즘 같은 고이자율로는 임대소득 자체가 이익이 많이 안 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모기지 원금에 대한 거는 이제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다 이거죠? 네, 몰개지 원금이 나가는 부분은 내 돈은 없어지지만 그렇죠. 그만큼 이익이 난다고 봐야죠. 네, 다음 질문. 여러 부동산으로 임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법인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어느 것이 유리한지요? 안타깝게도 임대업은 법인으로 했을 때 세율이 낮지가 않습니다. 유리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임대업을 하는 경우는 특히 이제 뭐 콘도를 뭐 한두 채를 하겠다, 뭐 이런 레지덴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개인으로 하시는 게 더 저는 뭐 나쁘지 않고요. 법인으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오버헤드 경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상가를 한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법인으로 해야죠. 여러 가지 이유로. 신규 분양으로 부동산을 구매를 할 때 완공 시에 저희가 GST를 내고 등기를 하잖아요. 네. 이때 새 집인 채로 대파는 경우에 이 GST 부분은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요? 예, 요즘 그 새로 생긴 법에 의하면 플리핑 텍스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내가 등기하고 나서 1년 안에 파는 경우는 과거에는 레지덴셜 프로퍼티 같은 경우는 내가 대파라도 GST를 따로 걷지를 않았는데 징수를 안 했는데 요즘은 법이 바뀌어서 내가 이제 일단 입주권을 사고 몇 년 있다가 컴플리션을 하면 당연히 새 집이니까 GST를 내죠. 그리고 1년도 안 돼 팔았을 때는 또 지금 사는 사람한테 내가 GST를 받게 돼 있고요. 따로 5%를. 결과적으로는 GST 보고를 통해서 내가 처음에 입주했을 때 GST와 그리고 내가 이제 되팔았을 때 GST 차액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1년 안에 팔았을 때는 GST를 납부합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쉽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50만 불을 주고 이제 신규 분양을 할 때 52만 5천 불 GST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되팔았습니다. 60만 불에. 그럼 60만 불에 대한 GST 3만 불 하면 5천 불에 대한 GST를 더 내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소정의 양식을 통해서 보고하게 되고 그 양식상에 3만 불을 받은 걸로 잡고 2만 5천 불을 낸 걸로 잡고 두 개의 차익을 내서 5천 불을 납부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근데 보통 실거래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셀러가 GST를 낸다 하는 조항을 이제 붙여서 이제 셀러가 보통 커버를 하는 걸로.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안에 들었다고 하니까 네. 온전히 그러면은 이제 셀러가 부담하게 되고 셀러는 사실은 내 돈 내서 내가 내는 상황이니까 사실 GST를 환불받는 게 아니겠죠. 그 안에 내가 받고 싶은 돈이 60만 불인데 그 안에 들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따로 받는 게 아니고 내 주머니에서 나오는 게 되죠. 3만 불이. 그럼 2만 5천 불도 내가 냈고 3만 불도 내 주머니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5천 불을 더 내도 결과적으로 내가 받아서 냈다기보다는
3만 불 생으로 내가 내는. 원래 원칙적으로 말하면 바이어 입장에서 그 상승분에 대한 5,000불에 대한 GS를 내는 거지만 보통 이제 거래를 할 때는 이제 셀러가 하는 걸로 이제 조항을 이렇게 넣어서 그렇죠. 예. 거래를 하는 경우가 또 근데 있습니다. 요즘은 근데 플리핑 관련된 부분에서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다들 이렇게 그 특별히 5% GS를 플러스해서 바뀐 법에 의해서 추가로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수긍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전부 다 알려져가지고 네. 옛날에는 그렇게 인정을 안 했었는데 바이어가. 그러면 일단은 등기 후에는 무조건 1년이 지나야지 GST도 면제된다는 거죠. 네, 1년이 지나야지 플리핑 관련된 세 규정 적용을 피할 수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GST뿐만 아니라 1년 안에 팔게 되면 그 소득 자체, 이익금 있죠. 이익금 자체가 양도소득, 캐피털 게인이 아니고 비즈니스 인컴으로 되기 때문에 세율이 2배입니다. 그래서 어떤 팁을 드리면 요즘 상황에서는 아주 힘든 상황이 아니면 1년 이상 가지고 있는 게 네, 주 거주지를 내가 안 살고 렌트를 낼 경우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를 주고 캐나다 다른 지역에 거주를 하시거나 아니면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입니다. 네, 이런 경우 캐나다에서는 뭐 아시다시피 내가 사는 집은 면세 규정이 있습니다. 프린시플 레지던스 이그젬션이라 그래서. 근데 뭐 어떤 분은 어쨌든 내가 집이 한 채인데 내가 살던 집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임대를 주고 나는 딴 데가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살지 않았다고 해서 이 예외 규정을 적용 못 받는 건 억울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외 규정이 있는데 그 예외 규정이 어떤 게 있냐면 4년간 임대 준 4년간은 내가 살지 않았다고 해도 한 채는 사는 걸로 인정받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적용하면 뭐 우리는 일렉션이라 부르는데 일렉션을 잘 파일을 하면 그 법을 적용받아서 임대 기간 4년간은 주 거주지를 인정받고 그 기간 동안에도 양도소득을 면제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4년 그 룰에 의해서 이제 내가 일렉션을 주 거주지로 한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한국에서도 집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일렉션을 하기 위해서 다른 집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법은 없고요. 그냥 만에 다른 집이 있다면 그 집은 주 거주지가 안 되는 거죠. 이 집을 선택하기 때문에 동시에 두 집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건 있지만 뭐 다른 집이 없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네. 네, 이분은 이제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인데요.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캐나다 시민권자인 신분으로 밴쿠버에 이제 투자 콘도 구매 시 렌탈 인컴 처리라든지 세금 관련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십니다. 네, 뭐 일단 캐나다 시민권자라고 하셨고요. 미국에 거주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세법상의 비거주자로 보이고요. 물론 캐나다 시민권자지만 이런 경우 비거주자 절차로 뭐 임대소득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비거주자 절차는 거주자들하고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좀 틀립니다. 미리 예납을 하고 예납한 걸 또 정산을 하고 그런 좀 조금 복잡한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만 따라주시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이신데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 케이스입니다. 리타이어 하시고 여기 와서 지내시려고 이제 투자 콘도를 구매를 했는데 완공 후에 이제 사정상 못 오시고 렌트를 줄 때 뭐 세금 문제 같은 거 있을까요? 이분도 마찬가지 세법상의 현재는 비거주자고 비거주자 신분으로 미래를 위해서 이제 콘도 분양을 받았다고 봤을 때 그때 이제 컴플리션이 됐을 때 못 들어오셨다면 여전히 비거주자일 것 같고요. 세법상으로는 이주를 안 했으니까 여기 연구가 다 시작된 게 아니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아까 똑같은 미국 거주자와 똑같이 임대소득을 비거주자 절차로 보고를 하시면 되고 뭐 절차는 까다롭지만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지만 그래도 뭐 보고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지금 두 케이스 다 임대소득은 꼭 필요한 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세금이 뭐 양도세 뭐 이런 거보다도 지금 보유세 개념인 그 스페큘레이션 텍스하고 베이케이션 텍스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 한국말로 투기세, 빈집세 이런 건데 그게 2%고 하나는 1%죠. 어세스먼트에. 이제 요거 이 비거주자 분들은 그걸 신경 쓸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만 보더라도 무조건 임대 소득을 보고하셔야 됩니다. 비거주자 분이 이 특별 보유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임대 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에 납부해야 될 세금의 종류와 실비용을 예를 들어서 듣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0만 불짜리 부동산을 자녀나 배우자에게 양도가 아닌 증여를 할 경우입니다. 뭐 일반적인 상식, 뭐 제가 또 여러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캐나다에서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네. 공식적으로 한국식의 증여세는. 하지만 부동산처럼 시세 차익이 발생하는 물건을 증여할 때는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는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계산되냐면 증여 시점에 판 걸로 간주되고 내가 처음 취득했던 금액하고 그 증여 시점의 실거래가를 비교를 해서 그 차이에 대한 부분은 양도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는 부동산을 이제 증여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을 해야 되고요. 네. 단 그 부동산이 그 증여해주는 부모님 입장에서 주 거주지였다면 주 거주지는 원래 팔아도 면세 규정이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걸 뭐 간주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면세로 자녀한테 넘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 부동산이 부모님 입장에서 그게 임대 부동산이었다, 아니면 주 거주지가 아닌 세컨 홈이었다, 뭐 두 번째 집이었다, 뭐 이런 경우는 양도소득 계산을 해야 되고 간주세법에 의해서 부모님 입장에서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자녀한테 등기 이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1차로 정산하는 거죠. 부모가 먼저 세금을 그 시점, 증여 시점까지 정산해서 세금을 미리 내는 게 되고 자녀는 그걸 받았을 때 그 세금 낸 올라간 가격으로 취득원가가 잡게 되어서 나중에 자녀가 팔았을 때는 부모가 세금 낸 거는 이중과세 되는 게 아니고 그만큼 빼고 차이를 내는 거니까 이 간주세법의 양도소득은 뭐 100% 그냥 없어지는 세금은 아닙니다. 네, 오늘 영상은 소비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게 가장 큰 취지였는데요. 다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회계사님께 직접 상담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제작 시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